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 떠먹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괜히 욕먹을 일이 생길까봐 안 찍고 있었는데 어디 뚜렷한 정보도 없고 세무사들 광고만 하고 다들 고생하시며 기장료 10만원, 20만원씩 내시는 걸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 과세자는 뭐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까지는 한번 커버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밑밥을 좀 깔자면 따라할지 말지는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고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구매대행 매출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그리고 구매대행에서 소명자료는 무엇이냐고 디테일하게 한번 파볼 거고요. 소명자료 쉽게 만드는 법,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간이과세자별 부가세 신고 떠먹여주는 영상으로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대행 매출 시점인데요.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자, 여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우리처럼 택배를 보낼 때 그때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택배가 발송될 때를 볼 수도 있고 택배가 도착할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법 28조에 보면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 확정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조건부 판매로 봐서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이 매출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와 쇼핑몰에서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전달되는 그 자료는 결제일 기준이에요. 신용카드 결제일, 현금 영수증 결제일. 그렇기 때문에 구매 확정일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건 이따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구매 확정을 결정할 수 있거나 일정 기간 경과 시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11번과 오픈마켓 등. 자, 그렇고, 자, 그럼 국세청에 넘어온 자료랑 우리가 신고하는 자료랑 매출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매출 시점을 한 가지만 정해서 계속 신고하면 국세청 전달되는 매출 자료와 조금 상이해도 분기별로 상세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쇼핑몰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소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 확정일 기준이니까 2019년 12월 31일에 결제가 일어났고 배송은 2020년도 1월에 되어서 구매 확정까지 그때 됐으면 이 매출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다음 분기 때를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혹은 1월부터 12월까지 또 어차피 누락된 게 다시 매출 신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조금 차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매출 시점을 택배 발송 시점으로 하고 또 언제는 또 구매 확정 시점으로 하고 이렇게 매출 시점을 바꾸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건데 국세청에 전달되는 자료는 결제일 기준이라 구매약정일 기준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정확하게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사 신용카드 결제일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일과 본인 판매분을 하나씩 대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국세청 현금 영수증 조회에 들어가 보시면 현금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고 승인번호 앞 두 자리로 맞춰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게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네, 언제 공급가액이 이렇고 승인이 이렇게 됐다. 이 승인번호 앞 두 자리가 이런 어디에서 결제가 됐는지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본인 매출이랑 일일이 맞춘 다음에 국세청 자료로 신고하면 국세청과 똑같은 매출을 신고하게 되겠죠. 문제의 소지는 조금 적어지겠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대행의 소명자료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업 수수료를 매출로 잡잖아요. 그럼 구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구하냐. 쇼핑몰 결제 대금. 네, 여기는 쇼핑몰 연동 수수료랑 신용카드 수수료 다 포함한 거예요. 네,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제품 원가를 빼겠죠. 네, 제품 원가. 그리고 배송비도 빼겠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 그리고 혹시라도 관부가세를 대납했으면 소비자가 낼 걸 대납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빼면 우리 구매대행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뭐 빼고 다 빼고 싶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뺐으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품 원가를 뺐으면 제품을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격 증빙 자료가.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송비. 배송대행지에서 우리가 배송비를 결제했으면 배송대행지에 요청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배송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뭐냐면 부가가치세율이 없는 게 영세율이에요. 배송비는 세율이 없어요.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끊어달라고 하시면 다 끊어줘요. 자, 그리고 관부가세를 대납했으면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나온 관부가세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나온 관부가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 납부해 줬다는 건 어쨌든 우리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됐을 거잖아요. 그럼 계좌이체 송금한 내역이랑 관부가세를 냈으면 관부가세를 냈다는 영수증을 주니까 그거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뺀 것들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주문별로, 주문건별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쇼핑몰 연동 수수료랑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는 언제 빼야 되나요? 자, 답변은 쇼핑몰 결제 금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빼서 구매대행 수수료, 우리 순수익을 산정해서 신고하면 이중공제가 돼서 지금은 빼면 안 돼요. 자, 그럼 언제 빼냐면 나중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공제에서 해당 수수료들의 10%는 알아서 공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이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해서 이거를 매출로 신고할 건데, 이거를 매출로 신고할 건데 이때는 이 쇼핑몰 연동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결제대행 업체 수수료를 빼면 안 돼요. 이중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중공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쇼핑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본인들 매출, 그 사람들도 매출을 낸 거잖아요. 그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이거는 14일 이후에 가능해요. 하면 자동으로 10%가 공제되고, 그럼 나머지 90%는 언제 빼냐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10%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대행 수수료 산정할 때 이 쇼핑몰이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빼버리면 이중으로 공제한 건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렸고, 결제대행 수수료, 우리가 뭐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샀을 때 신용카드로 했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서 수기로 넣던가, 이것도 떠먹여드린 영상에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면 알아서 불러오기가 돼요. 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인데 그 수수료에 대한 90%, 아까 10%는 자동적으로 공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90%도 쇼핑몰 결제 대금에서 빼고 우리 매출, 우리 순수익, 구매대행 수수료를 잡아야 하지 않나요? 90%만 빼면 이중 공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좀 해석하자면, 아니 우리는 소비자 대신에 다 물건을 그냥 사주는 건데 왜 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우리가 내야 되냐, 그냥 빼면 안 되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자, 이걸 뭐 딱 이렇게 하라는 답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냥 부가세에서 조금 더 내고 문제 생길 일 만들지 말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빼면 되니까 그때도 또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때 빼면 되니까 그냥 부가세는 내자. 부가세를 많이 내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또 이점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내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세금 계산서들이 발행되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냥 10% 정도 공제만 받자. 네.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소명 자료 쉽게 만드는 법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소명 자료는 아까 말했듯이 이 제품 원가, 배송비, 그리고 관부가세 대납했으면 이 대납한 것만 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건건이.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 배송 대행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판매 관리를 보신 다음에 구매 확정 내역을 보면, 제가 아까 구매 확정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확정된 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만든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주문 건건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배송비, 뭐 관부가세 대납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물건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사이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배송 대행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용하는 배대지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자 똑같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제가 신고한 내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품 원가 나와 있죠. 어디서 구매했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입고 담당자 메모에 관세를 대납했는지 여부도 여기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없는 것들은 자 여기 실제 배송비, 예를 들어 뭐 제품 원가를 원화로 환산한 것, 그리고 관부가세 금액. 근데 이것만 추가로 해주시면 이게 그냥 바로 소명자료예요.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거는 겹치는 부분이 이 송장 번호가 겹치잖아요. 송장 번호. 여기에 송장 번호가 나오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온 자료도 송장 번호가 겹치기 때문에 이 송장 번호를 하나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여기 한쪽에다가, 그럼 이 한쪽에다가 쇼핑몰 결제 대금 치시고, 네, 제품 원화, 자, 실제 배송비는 배송된지 사이트에 보면 얼마가 배송됐는지 이 송장 번호별로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여기다 다 써주시면, 만약에 10,000원, 그리고 제품 원가 2,000원, 그리고 실제 배송비 6,000원, 관부가세 안 냈어. 그러면 구매대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빼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2,000원. 이것들을 쭉 정리하면 구매대행 수수료가 나오고, 이것에 각각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소명자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그럼 간이과세자별 부가세 신고 떠먹여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간이 사업자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게요. 자, 신규 사업자 혹은 2018년도 2,400 매출 미만 사업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2019년도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자, 이렇게 나누고, 2018년도 2,400만원 이상 매출액 사업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눌게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종합소득세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냥 솔직히 쇼핑몰 매출액 그대로 신고해도 나중에 단순 경비율로 경비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괜히 시간 걸려서 뭐 소명자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연습 삼아 만드는 건 너무 좋지만, 근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 못 받는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세 신고 때 최대한 우리 구매대행 수수료를 낮춰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신규 사업자, 그리고 2018년도 2,400만원 매출액 미만 사업자, 그리고 3,000만원 잊지 마시고 3,000만원.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니까 이걸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정상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A에 해당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거예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검색을 하면 여기에 쭉 나와요. 구매 확정을 기준으로 과세 매출 금액은 일반 과세자일 때 이렇게 나오고, 간이과세자들은 다 면세 매출 금액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상세 내역에 보시면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렇게 기타 나눠져 있는데, 우선 A인 분들은 솔직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면세 매출액 합계 금액을 딱 알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택스 인증서를 로그인 하시고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간이과세자 정기 확정 예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매대행 단일 업종이면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세일 매출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무실적이면 무실적 신고하시면 되고,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세 매출 금액 합계를 A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면세 매출 금액 합계를 그냥 적으시면 돼요.
네. 3천만 원 미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자가면 자가, 타가면 타가, 이 별표되어 있는 거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타가인 경우는 여기 임차료 보증금이랑 월세 이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낼 게 없으면은 조금만 그냥 넣어서 신고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은 여기 알아서 쭉쭉쭉 다 나와요. 더 이상 보실 거 없고 여기서 신고서 입력을 누르면 여기서 세액은 뭐 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3천만원 매출액 미만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죠? 이거를 돈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선 뭐 3천만원 미만 매출액 간이 사업자라도 한번 연습 삼아서 구매대행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 정확하게 그것도 한번 해볼 만 해요. 네, 미래를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죠. 2018년도 2,400만원 이상 매출액 사업자랑 그리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이 2018년도 2,400만원 이상 매출액 사업자 분은 이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소명자료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신 다음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구매 확정 기준으로 소명자료를 만드셨을 테니까 여기에 한번 면세 매출 금액 합계랑 본인 쇼핑몰 결제 금액 합계랑 딱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당연히 구매대행 수수료랑은 안 맞겠죠. 이거는 쇼핑몰 결제 금액 전체가 나온 거고 구매대행 수수료는 거기서 다 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합만 결제 금액의 총합만 맞는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B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구매대행 확정 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이 결제 수단이 나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아니면 실시간 계좌 이체로 했는지 아니면 포인트로 했는지 이렇게 결제 수단을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자, 우선 결제 수단을 나눠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 원가, 배송비 이런 관부가세 대납 이걸 다 빼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딱 구했을 때 구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 페이지까지는 똑같은데 자, B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구매대행도 구매대행 수수료분에 한해서. 자, 아까는 그냥 기타 금액에 다 때려 넣었는데 그때는 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을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 뭐 휴대폰 결제 대금 아니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 기타 금액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면 이제 쇼핑몰 결제 수수료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불러져서 그 금액들이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지류로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하나씩 입력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업에 관련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팁은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불러내기로 사업용으로 쓴 내역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의할 거는 뭐 사업용 카드로 썼다고 다 사업용으로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구매대행이니까 컴퓨터를 샀다 집기로 혹은 인터넷 사용료를 냈다 혹은 임대료를 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 항목들은 제가 밑에다 써드릴 테니까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거는 이 카드로 결제했으면 네,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럼 여기다 현금 영수증 예, 발행받은 것들을 딱 넣어주시면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다 여기는 공제받는 내역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뭐냐면 아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따로 나뉘어져서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랑 기타 금액이랑 나눠서 넣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들어간 금액이랑 우리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예, 구매한 금액 이거랑 예, 현금 영수증 금액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네, 구매 대행 수수료인데 카드 결제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은 뭐 구매 대행 수수료인데 현금 결제권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금액이랑 여기 위에 있는 금액이랑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냥 나누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2.6% 받지 마시고 여기에다 때려 넣으세요. 네, 이 기타 금액에다 때려 넣으시고 이런 공제들만 세금계산서 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공제 요것만 받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와, 예, 오늘 정말 영상이 길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가 틀린 거나 혹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카페에 와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